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조선 제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동맹 현대화 의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반도 평화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무엇을 얻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의 히토류 등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병석 특사단 단장은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활성화시키길 희망한다며 공급망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인공지능 회사 등이 애플과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생성형 AI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계획을 꾸몄다는 혐의입니다. 또 앱스토어에서 그룹 등 경쟁 앱 순위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일에 있었던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특히나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시간 20분가량 진행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업의 협력에 있어서는 뜻을 모으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지만 일단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의제들을 커버한 건 아니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함께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오게 되죠. 이번에 나오는 에어 제품은 기존보다 두께가 훨씬 더 얇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슬림폰 전쟁에 대한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 가장 큰 골자로 본다면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은 노조의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로봇주가 시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후퇴하게 됐습니다. 뚜렷한 재료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 FOMC 다가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징검다리 형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슬림폰 전쟁, 삼성 대 아이폰입니다. 보통 애플은 신제품을 9월에 내놓고요. 이번에는 9월 9일에 새 제품과 관련해서 출시 행사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에어 신제품은 기존보다 두께가 훨씬 더 얇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슬림폰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 쪽에서 50조 원 규모의 보잉 항공기 100세대 구매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사절단이 지금 같이 방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때 명단 중에 대한항공 사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확정된 보도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슬림폰 전쟁 다시 한번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체크해 볼까요? 맞습니다. 이제 슬림폰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새 아이폰 두께는 5.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얇은 모델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기존 제품보다 0.08인치 얇아진 두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층 얇아지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할 경우에 이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번 초슬림 전략으로 어쨌든 삼성이라든가 화웨이라든가 경쟁사들의 초박형 스마트폰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뭐 얇은 걸로 경쟁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 삼성이 너무 주가가 좋고 최근에 나왔던 어쨌든 폴드폰이라든가 시리즈들이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쨌든 디자인 경쟁으로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애플이 어떤 차별화되는 것으로 이제 주목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플 에어 여기 이제 17 에어거든요. 17 에어와 이제 갤럭시 25 엣지 두께를 이제 비교한 게 있습니다. 이거 톰스 가이드라고 미국의 어쨌든 폰을 비교한 이 사이트가 있는데 갤럭시 엣지 25 엣지가 5.8mm로 약간 두껍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중에 가장 얇은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폰 17이 에어가 이제 갤럭시 엣지보다 약간 0.15mm에서 0.36mm 정도 더 얇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럼 체감은 어떠냐라고 이제 만져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거의 더 얇아 보이지만 카메라 돌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돌출 부분이라고 하죠. 툭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감이 어떨지는 이제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센트럴이라는 잡지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체감은 어떨지 모르겠다. 오히려 삼성이 더 얇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9일 날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 정도 두께 차이는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개를 사서 나중에 비교를 좀 해보겠는데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왜 두께 경쟁을 하기 시작했느냐. 왜냐하면 애플은 자기만의 생태계가 있고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이제 기술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속도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테크닉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건 아마 경쟁 우위 확보가 먼저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과 화웨이가 출시한 초슬림폰 경쟁에서 디자인의 선두주자라는 전략이 좀 있는 거예요. 팀쿡 CEO가 어차피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얇은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세련됨과 최첨단 기술을 강조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어쨌든 삼성폰의 선전이 아마 자극을 좀 줬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견고했던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어쨌든 애플을 자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용자 경험이 향상이 됐습니다. 휴대성이 어쨌든 얇은 디자인이 특히 여성들에게 파우치백이라든가 이런 데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것들이 아마 더 얇은 경쟁을 하게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자신들은 기술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기술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얇은 걸 만들어야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사실은 고가격 정책을 쓰는데 이게 똑같은 모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왜 올리는 거야? 똑같은데
뭐 사양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 그런데 거의 뭐 메모리도 거의 차이가 없고 뭐 CPU도 거의 차이가 없는데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애플이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티타늄을 대체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비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은 이거 같아요. 어쨌든 폴더폰으로 가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그럼 두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먼저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두께 경쟁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7 시리즈, 특히나 역대 가장 얇은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께는 5.5mm 정도 예상되면서 에어가 기존 플러스를 대체하면서 기본 모델 화면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그 기사를 보면요, 3년에 걸친 아이폰 대규모 재설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슬림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혹은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으로 좀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크런치라고 미국의 이제 폰 분석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한 게 있는데 슬림폰의 가장 큰 제약에 대해서 배터리하고 부품의 크기라고 합니까?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부품의 크기가 줍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면 삼성의 이제 폴드폰 3였던가요? 그게 너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애플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냐하면 처음 이쪽에 이제 도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데요. 슬림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배터리가 얼마나 극복했는지도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툭툭이라고 하죠. 뒤에 나와 있는 카메라 센서 부분, 이 부분을 고급 부품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능을 어쨌든 뭐 떨어지게 하면 위험이 좀 있고 얇은 디자인을 유리하면 더 작은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일부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요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쨌든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애플이 포기할 수 있을까? 기술이 될지 이 부분도 아마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이제 9월 9일이 좀 기다려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핸드폰은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발열입니다. 이게 좀 쓰다 보면 얇은 폰의 특징이 뭐냐면 발열입니다. 부품이 작아지면 발열이 거기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열을 효과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고기능의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그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선두주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부족하면 기기가 과열되거나 어쨌든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아마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는 일단 얇아지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의 타협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슬림폰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용량이랑 부품이 줄어들고 일단 얇아지면 더 이상 두꺼워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얇아지면 더 이상 이렇게 되고 얇아진 것의 가격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소비자들은 아낌없이 아마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다양한 가격대의 얇은 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의 갤럭시 S25 엣지가 지금 두께가 5.8mm 정도 수준인데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폰이 5.5mm 정도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어 모델이 내년에 이제 폴더블 폰이 아이폰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길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4천억 달러 스페이스 X고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우주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인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치고는 가치를 꽤나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좀 맞습니다. 이제 체크해볼까요? 오픈AI가 한 5천억 달러 최근에 이제 평가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가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사람은 인생 2회차가 아닐까.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페이팔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오픈에 초반에 참가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어떤 것이 뜰 건지를 정말 잘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스페이스X는 정말로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이야 민간 우주가 핵심 기업이지만 처음에는 이게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진출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야 뭐 이런 부분이 발달됐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첫 발사체였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할 때만 해도 정말 이거는 정말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펠코넌, 그러니까 페이팔을 자기가 이제 받아서 이 부분을 하수 이걸 창립을 했었는데
어쨌든 팰컨 1 로켓이 3차례 연속 실패를 했고 거의 망해가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4번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장 성공한 건 뭐냐면 로켓을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다시 도입한 게 상당히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용을 확 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나사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반 어떤 공기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 기업에 적용했다는 거고요. 현재 이제 스페이스X는 팰컨 9과 이제 스파식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성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유료화가 많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중동전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스타링크가 없으면 전쟁전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벗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나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어쨌든 미국의 우주 경쟁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이제 단순한 지금 로켓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통신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어떤 캐시카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XAI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론 머스크 제가 볼 땐 스페이스X가 더 큰 유망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캐시카우가 되는 유망한 것들은 사실은 상장을 하지 않는 게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긴 한데 어쨌든 역경을 딛고 비상장 기업임에도 4,000달러를 돌아다녔던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리더십이라는 기업 가치의 원동력이었고 향후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성 이주가 발사가 10번째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 상업화라든가 장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재들이 계속 끌어모으고 이쪽을 다 모이면서 향후에 우주 산업 입고로 아마 스페이스X라는 이런 방식이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페이스X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아무래도 머스크 CEO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머스크 CEO가 또 정부랑 연관성이 깊은 인물이죠. 그러면 국가 안보 등의 이런 민간 기업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보시면 공기업이 이제 민영 기업을 됐을 때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발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낮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국가가 가능했던 우주 조건을 이제는 민간이 함으로써 스타트업까지 넓혔고 지금 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진출하고 나서 베조스도 이제 진출하게 됐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하게 됐고 어쨌든 그 버진 그룹도 지금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민간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는 어떤 것들을 불러오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수천 개의 어쨌든 성공 발사를 통해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입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낮췄고 안정도를 높였다. 그리고 어쨌든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줄였다라는 게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면 물론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그늘도 많습니다. 지금 블루 오리진이나 라이벌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 뭐 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경쟁력이 줄어들면서 발사 비용이랑 서비스 조건을 자신들이 낮췄는데 이제는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마음대로 정해도 블루 오리진보다 싸거든요. 그럼 이걸 설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산업 생태계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발사 인프라를 스페이스X에게 어쨌든 과도하게 어쨌든 의존하게 되면 회사의 기술력 문제라든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이게 불통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것들이 국가 산업에 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강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한 민간 기업이 판단하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스페이스X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어쨌든 위험한 걸 낳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나 정부 사업들이 민간 기업들에 의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민주적 통제력 약화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틱톡 미국 포기입니다. 지금 틱톡은 미국 안에서는 최악의 한 해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는 꽤나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매출이 38% 증가했고요. 특히나 영국, 유럽, 중남미에서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면서 지난해에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규제 압박에 흔들리고, 물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꽉 쥐고 계속 연기를 해주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틈만 나면 내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퇴출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해외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아마 흑자로 변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기준이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글로벌 매출이 유럽이랑 나머지 지역에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약 63억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특히 영국과 유럽, 말씀하셨던 중남미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이 지역 매출은 2022년 26억 달러인데 2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어쨌든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인기가 여전히 막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흔들리지만 나머지 시장에서 어쨌든 폭발적인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미국에서 퇴출되고 포기하더라도 살 수 있다. 경쟁력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틱톡의 짧고 직관적인 숏폼이 Z세대와 밀레니엄 어쨌든 이 세대를 사로잡았고 강력한 알고리즘 추천 제도가 많은 광고 수익을 늘리게 됐고 광고주들을 만족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틱톡샵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머스와 연계하고 많은 어쨌든 컨텐츠를 내면서 지역 맞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맞춘 것들이 최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쨌든 에이전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에 맞게 맞물리면서 글로벌에 맞는 어쨌든 매출을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어쨌든 정치적 규제와 어쨌든 수요 간극에 좀 부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 광고주와 소비자들은 여전히 틱톡을 기회의 땅, 사이버 쪽에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에 이것들은 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틱톡이긴 한데요.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도 그래도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미국이죠. 만약에 미국 시장을 잃을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 모델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틱톡이 그 미국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틱톡이 이제 지난해 글로벌 매출을 6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유는 대규모 서버라든가 콘텐츠 제작자 보상이라든가, 물론 콘텐츠 제작자 보상은 유튜브만 못합니다. 그때 시장 자체가 유튜브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광고주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걱정이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흑자 시점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광고 매출이 어쨌든 30에서 40%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고 틱톡샵 같은 커머스가 상당히 빠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운영 효율만 좀 묘하우만 좀 더한다면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규제와 미국 시장 변수가 이제 가장 큰 어떤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데, 미국 시장 왜 중요하냐? 미국 시장을 이제 잃으면 충격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에 어쨌든 이 부분이 25%를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만 이 부분이 성장세가 꺾이게 되면 어쨌든 흑자 전환도 늦어지게 될 거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떤 브랜드 신뢰도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금지가 되면 정치 리스크가 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기업을 누가 이제 광고주들이 사용하게 될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미디어에서 광고주 확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틱톡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마무리하고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에릭 트럼프 암호화폐 전도사이고요. 지금 에릭 트럼프가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전도사로 떠올랐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에릭 트럼프 에반젤리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나왔는데, 에릭 트럼프가 이제 몇 년간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부동산 그룹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그룹의 이미지를 에릭 트럼프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경제적인 정체 트럼프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으면 첫째 아들은 정치 분야에 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어쨌든 이 부분의 변화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가문의 계좌를 일제히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 자체가 그때 깨달은 게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구나. 정치적인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자산이 동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됐고 현재 이제 에릭 트럼프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자산을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가치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5억 달러 상당의 가치로 높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채굴업체죠. 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을 공동 설립자로도 활약 중입니다. 심지어 이제 민코인을 통해서 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혁신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판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라든가 아버지를 이용한 어쨌든 이해상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많은 이런 가족관계가 있었지만 에릭 트럼프는 이런 구설수를 뒤로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게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정치적 브랜드와 금융혁신의 어떤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려도 있지만 향후에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의회 난입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은행 계좌가 대거 폐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전체적으로 수익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논란을 피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분이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상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를 명백히 어쨌든 이해상충으로 보고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권한으로 만든 정책이 특정 기업으로 특혜를 줄 수 있고 사실 이게 어쨌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분이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 위롤 기간이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금융질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 어떤 트럼프 리버티가 여러 부분에서 암호화폐라든가 제도권에 자리 잡고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쨌든 규제 강화로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혁신과 이해상충 그리고 트럼프 가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많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트럼프 가문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한 다양한 사업에 발을 들인 상태다 보니까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을 논란은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7개월 동안 비상사태 10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복귀 7개월 만에 9건의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워싱턴 DC 범죄 비상사태까지 총 10건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임기 동안 한 번 할까 말까 한 거를 이분은 이제 7개월 동안 10번을 했는데 그럼 행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명령도 3개월 동안 100번을 넘게 했으니까 뭐 이런 권한을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 선포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의회 승인 없이도 수백 건의 행정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이제 100건의 행정명령이 늦게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해서 국경 통제라든가 무역 정책, 전 무역 정책의 비상사태를 선언한 분은 처음 봤어요. 이 경제 정책의 비상사태를 선언한 분 처음 봤고요. 환율도 이렇게 할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 치안 강화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어쨌든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뭐 건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도와 범위인데 7개월 만에 이처럼 많은 선포를 한 건 역사상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쨌든 너무나 많은 지역에 너무나 많은 분야에 어쨌든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DC의 비상사태는 주방위권까지 하고 있고 지금 시카고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학습 효과인데 이걸 해봤더니 뭐 반항도 별로 없고 반발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경찰력이 연방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지방자치권의 침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과도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양치기 소년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속도를 위해서 의회를 우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치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프레임을 강조하고 강한 리더십이라든가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워싱턴 DC 주방위군과 관련한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시더라도 이제는 밤부터 M17 권총이나 소총도 소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사태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다 보면 양치기 소년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권한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장치는 있습니다. 근데 장치를 뭐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약간 그동안 했던 그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게 다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가 비상사태법, 그러니까 NEA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을 안정장치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통보하고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 의회는 종료 결의안을 통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실효성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의회가 단독으로 비상사태를 끌어낼 수 있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어렵게 되고 드러났는데 그 결과 수십 건의 비상사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할 때마다 계속 의회를 열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적 안정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아는 분을 최근에 좀 만났는데 미국에 계신 분을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특히 무역과 외교 문제까지 비상사태의 권한으로 이제 묶이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이 의회 없이 논의 없이 관세나 제재를 발동할 경우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동맹국가 파트너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를 50대를 사긴 했지만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이걸 동맹국을 했지만 더 많은 국방비도 별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또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신속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어쨌든 이야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3년이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들의 어떤 신뢰도에 상당한 훼손이 되고 세계 무역의 어쨌든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한 진통을 향후에 겪으면서 많은 어쨌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본보기로 자국산은 우리도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권한 남용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가 29% 이상 상승세 보여주면서 1위 차지했고요. 하이젠 R&M도 23% 상승했습니다. 로보티즈는 20%, 인벤티지랩과 사면은 나란히 14% 이상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택이 3.62% 떨어지면서 하락률 1위 차지했고요. SN시스와 콜마 B&H도 역시나 3% 이상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M디바이스 2.86%, 스튜디오 드래곤은 2.3%가량 떨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로보티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가 어제는 그룹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상승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기대감인데요. 정부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선언하면서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여기에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노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로봇과 자동화를 더 빨리 도입하려 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들이 겹치면서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다른 로봇주들까지 함께 덩달아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또 다음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지난주에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주로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로봇이나 바이오처럼 연구개발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고 연구개발 자금 조달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살아날 수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최근 며칠 사이 로보티즈를 1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런 기대감들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어제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의 정책, 노란 봉투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로봇주가 오랜만에 시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로보티즈가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는 또 리포트 효과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로봇주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할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책 모멘텀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는 한 지금의 관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류와 제조, 건설 현장까지 로봇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의 기대감은 당분간 유효할 거라는 전망이 꽤나 많은데요. 또 로보티즈가 만드는 액추에이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일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의 물가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면 9월 인하 전망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장주 전반의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로봇 산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단기적인 테마에만 기대기보다는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제 사업 모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즉 기대감은 크지만 불확실성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또 하루 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장주 단위 흐름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티즈가 많이 오른 감이 있긴 하지만 오늘 한 2.4% 정도 빠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사실 하이젠 R&M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2.2% 하락세, 현재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서 SK스퀘어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7% 넘게 올랐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요. 감사위원도 2명 이상을 따로 뽑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주주 중심이던 의사결정 구조에 소액주주나 기관 투자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동안 지주사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에 SK스퀘어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CJ, HD 현대, 한화 같은 다른 지주사들의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했고요. 여기에다가 증권주들도 덩달아 강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되면서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올랐습니다. 증권주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나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슈가 붙어주게 되면서 어제는 지주사도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 또한 여당에서 어제 회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증권이나 은행 같은 금융주도 시세를 같이 받아가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SK스퀘어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SK스퀘어는 상법 개정 수혜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회사 가치와 주주 환원 정책이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NH투자증권은 SK스퀘어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회사인 SK하이닉스 때문인데요. AI 확산으로 HBM 수요가 커지면서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AI 버블 논란이나 경쟁사 진입설로 단기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인데요. 회사가 직접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SK스퀘어는 지난해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9월까지 1천억 원 규모의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즉 SK스퀘어는 상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호재에 더해서 하이닉스의 가치와 또 자사주 정책까지 겹치게 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SK스퀘어는 어제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지주사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으면서 효과를 같이 받아갔다라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지분을 한 2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 실적에 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0.5%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한 강보합 정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볼 거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6% 가까이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노이즈가 좀 낀 상황에서 그 전 주가까지 회복을 해낸 상태거든요. 이제부터가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 상승 배경부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5,6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 탱크 공사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당진 LNG 생산 기지의 2단계 사업인데요. 두산이 5호기부터 7호기까지 이 3기의 저장 탱크와 부속 설비를 맡게 된 겁니다. 이미 2021년에는 1단계 사업을 수주해서 4기 정도를 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2단계까지 더해지면서 당진 기지 7기 전체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진에서만 따낸 수주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도 주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확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원전 기자재의 강점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수주 이외에 앞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해 봐야 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이 끝났기 때문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크게 펌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일까요? 네, 일단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원전 사업에서 글로벌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IM증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한국 원전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국 내 원전 수요 확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를 추진 중인데요. 성사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SMR 분야도 기대가 큽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을 선언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뉴스케일 파워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중입니다. SMR 주기기 제작을 통해서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자리 잡겠다는 비전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번 LNG 수주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면 원전과 SMR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원전에 대한 협력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1.2%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요. 차트상 시세가 더 살아있는 종목은 사실 BHI이긴 합니다. BHI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한 2% 하락세 현재 시현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센시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3% 넘게 반대로 하락한 종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에센시스는 최근 상장한 그런 종목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크게 올랐지만 이튿날부터는 조정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인 이 회사는 첫날 공모가 대비 약 70%나 급등을 했지만 바로 다음 날 12% 넘게 빠졌고요. 이번에도 3%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모주 전반의 부진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 상장한 종목들이 첫날에 잠깐 뛰었다가 곧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로 돌아서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방산기업의 삼양컴텍이나 차량 부품업체 한라캐스트도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속 상장으로 수급이 분산이 되고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게 에센시스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센시스를 포함한 공모주들의 흐름도 조금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호예수 해제 같은 이슈가 좀 기간마다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공모주 시장은 기대감보다는 경계심이 더 큰 상황입니다. 8월 들어서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첫날을 제외하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증시 자체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대형 IPO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 기업들만 몰려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되고 수급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도입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도 역시나 변수입니다. 기관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타 매매를 줄이려는 취지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관 부담을 키워서 IPO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에센시스의 하락은 회사 자체보다는 공모주 시장 전체 분위기가 겹친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단기 등락에만 집중을 하기보다 업종 전망과 제도 변화까지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로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은 공모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4.5%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 가까이 밀렸었거든요. 하락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에 있었던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개포 우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 삼성물산에 밀렸습니다. 규모는 중간 정도였지만 강남권에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압구정, 대치, 도곡 같은 이런 대형 정비 사업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컸습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를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조건과 또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 혜택까지 내세우면서 표심을 끌어냈습니다. 결국에 대우건설은 5년 만에 맞붙은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더구나 같은 날 삼성물산이 반포 재건축까지 추가로 따내게 되면서 하루에만 1조 원 가까운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가 비교가 되면서 대우건설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였던 겁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어질 정비사업 경쟁력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패배가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향후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업종 전반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건설 업종도 사실 아직까지 되살아나는 기미가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섹터를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건설업 전반이 하반기 들어서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건설업 지수는 70% 넘게 오르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주요 프로젝트 성과 덕분에 시장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7월부터는 여러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신규 분양과 주택 수요에 제동이 걸렸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부담이 됐습니다. 원청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다 보니까 하청업체와의 분쟁이 늘고 현장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겹치면서 건설주 전반이 하반기 들어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미 건설사들이 안전관리비와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규제들이 비용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충격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는 규제와 수주 실패가 겹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네, 일단 대우건설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 3%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협력 강화하기로 약속했었는데 한수원이 미국 공급사랑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좀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하락을 하고 있긴 한데 앞서서 봤던 것보다는 일단은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현대차도 미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경제 사절단도 같이 갖고 거기에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추가 투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속보에서는 대한항공 관련해서 보잉 항공사 항공기 구매 이슈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시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뉴욕 증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줬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어서 그럴 걸까요? 어제 시장부터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다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말 다행인 건 3,200포인트를 회복을 했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게 보이고요. 시장이 8월 달에 많이 눌려 있다가 네.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도 저는 좀 나쁘지는 않게 봅니다. 결국엔 어저께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코스피가 어저께 3,209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자리가 우리가 급락이 나왔던 딱 갭을 메꾸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3,250포인트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가지고 정고점을 올라갈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코로나의 정고점을 저는 뛰어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번 주만 해도 정말 화려한 일정들이 정말 많고 거기다가 9월 달 초반까지는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생각나시죠?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현재는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약간 종목별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계좌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캐리 트레이드 말씀해 주시니까 작년 8월이었었는데 그 시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간밤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게 됐죠. 관련해서 소식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원전 관련해서 또 조선, 항공 등 11개 MOU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있어서 마스카 프로젝트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조선업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선박을 굉장히 잘 만든다 이야기 나오면서 구매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다시금 좀 깃든 모습입니다. 오늘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저도 이제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한 10시인가요? 우리나라 시간 10시인가 11시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 이런 트루스 소셜에 그런 얘기를 올리다 보니까 야 이거 오늘 회담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저도 좀 계속해서 잠을 자다 깨서 확인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저는 좀 많이 좀 만족스럽고 좀 부드럽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의 상태에 좀 잘 맞춰서 회담이 좀 끝났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걱정됐던 부분은 우크라이나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이렇게 홀대받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자체 내에서는 좀 걱정했던 부분이 풀려져 나가면서 그의 혜택받는 섹터들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방금 앵커님께서 질문 주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의 이번에도 중심은 결국에는 조선이었습니다. 결국엔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과 끝은 조선으로 시작해서 조선으로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법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조선 기술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나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필리조 선수를 세워놓고 거기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1,500억 불에 대해서 추가적인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은 아마도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뭐 조선 엔진, 그다음에 조선을 만드는 뭐 파이프 배관 뭐 이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거래량이 붙어서 시장 자체를 조선 중심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예측하면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지금 조선 쪽으로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저는 어제 좀 세론으로 나올까 봐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러한 랠리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걸까요? 조선은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도 부담이 없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 자체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거는 참 아쉽게도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중국을 눌러주느냐, 미국에서 뭐 선박을 많이 사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물론 뭐 한편으로는 조선이라는 거와 방산, 원전 다 같이 뭐 고평가돼 있다, 고평가 논란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항상 가격 조정을 줬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뭐 현재 PBR이나 PER을 보더라도 비싼 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언제나 이렇게 주도주가 되고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조선 테마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더군다나 가격을 항상 눌러줄 때마다 우리가 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조선 테마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조선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랠리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 스탠스를 봤을 때 앞으로도 이 협력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스카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 탄력을 잘 받았던 도선업들 오늘도 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3%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4%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 거래일이었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했었는데요. 이 간밤에서는 어느 정도 좀 다시금 숨고르기 장세, 조정세 들어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확인을 해야 할 경제 지표들이 남아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 지표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도 전략 꾸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은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31% 하락하면서 3,1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를 다시금 좀 깨진 모습인데요. 계속 어떠한 상황으로 이어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7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권에서도 오늘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토 어제는 좀 잘 갔었는데 오늘 다시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4%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시세를 좀 뿜어줬던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소폭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13%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한 0.39%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제 바이오 종목들도 좀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상위 종목 5위까지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 많지만 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이 조선 관련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시세 받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또한 오늘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알테오젠 1.26%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0.6%, 0.3%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 또한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어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SM이라든지 JYP 엔터, 이 엔터 종목들은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수만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매매 동향도 짚어볼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상황인 만큼 크게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상황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섹터들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 상황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장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아까 이제 넥스트레이드라고 하는 프리마켓에서는 막 조선주들이 5%, 6% 네. 올라가다가 지금은 또 조선주들이 그런데 양봉은 켜주긴 하지만 2%, 1%대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시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은 좀 눌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진 게 이코르 코스피가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저께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행오버라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숙취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숙취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이제 고평가돼 있던 게 좀 빠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으로 같이 좀 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들의 전체적으로 좀 눌림은 있기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종목이 막 빠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들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은 또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음봉으로 다 떨어지는 걸 보신다면 결국에는 기존의 주도주, 뭐 조방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조방원이라든지 화장품 아니면 엔터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역시나 가장 강한 거는 화학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8%, 거기에 롯데케미칼 2%, 뭐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물론 전고체 쪽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화학 쪽에 좀 구분이 된다면 같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여천 NCC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뭐 규제, 직접적인 대금 압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화학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가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현재 이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코미코라는 종목이 한 거의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미코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쪽, 특히나 HBM 쪽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소재 쪽을 많이 보세요. 소재가 좋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장비 쪽에는 매기가 많이 안 붙네요. 장비 쪽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라는 게 바로 이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코미코만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밑에 보시면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재 반도체는 이제 소재 쪽에서 장비 쪽, 특히나 HBM의 장비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 종목에 많이 담아두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겠다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들어왔지만 그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기존에 갔던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돌아가는 오늘 시장이 아닐까. 시장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슈가 나온 만큼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상승 탄력은 받아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반도체 HBM 장비 쪽으로 오늘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또 간밤에 열렸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조선주 얘기했으니까 이제 원전주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원전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고 오늘 시장 시작을 해보니 그렇게 탄력을 받아가지 않고 있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마 어저께 나올 의제가 제가 봤을 때도 조선과 원전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상과 달리 조선, 그다음에 대북에 갑자기 또 꽂히셨고 거기다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좀 꽂히셔서 원전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서 오늘 아마 실망감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기술, 뭐 BHI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기는 한데 네. 원전이라는 테마 자체가 그러면은 끝난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V자 반등으로 정말 평소에 횡보했던 가격대로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지금 밀린다고 해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늘 원전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원자력 테마가 꽤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빠지는 거 보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끝나서 빠진다라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가지 않은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크게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굵직한 방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전 쪽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원전에 대한 협력 확대를 하나 해 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 안에서의 회담에서는 큰 이슈는 또 투자자가 주목을 할 만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북한과의 만남 가능성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북 관련된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테마들은 좀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택의 폭도 넓고 네. 거기다가 어쨌든 진짜로 김정은하고 만났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잖아요. 일기 때. 네. 그래서 아마도 만남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테마성이 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짙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요. 뉴스에 따라서 제때 매도를 하질 못하면 그냥 손절 라인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방송에서 이제 대북주에 대해서 대북 경협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이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대북 테마에는 좀 그냥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직접 트레이딩이 가능할 정도의 이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좀 반짝일 수 있는 테마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오는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참석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가 된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좀 투자 영역으로 봤을 땐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LNG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 관련해서 이제 뭐 가스관 관련돼서 합작 회사를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곤 있었지만 다시금 좀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해서도 이제부터는 좀 안전하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쪽으로의 스탠스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LNG 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시장은. 근데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이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이제 주로 가는 게 강관 업체들. 네. 스틸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20%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LNG 알래스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강관 기업들이 가서 강간을 납품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정말 급등하는 업체를 제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고 그 기업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LNG 강간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상수도관을 만드는 업체까지도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NG 알래스카 산업에 대해서 강관 쪽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LNG 쪽을 좀 나는 그래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LNG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알래스카에서 퍼온 LNG를 다른 나라에서 팔 수 있는 상사주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이런 인터내셔널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강관으로 있지 않으면 FLNG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조선 쪽에도 테마가 엮일 수 있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섹터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관 관련된 업체들은 웬만하면 보지 않으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관광 관련된 지금 스틸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티도 18%, 넥스티도 10% 올라가곤 있지만 이런 섹터보다는 조금 더 굵직한 종목들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신호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속보로도 전해드렸던 현대차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50억 달러 추가 투자 이야기 나왔거든요. 사실 현대차 지금 대미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에서는 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자동차 쪽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자동차 쪽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앵커님 말씀대로. 네. 그런 반면에 주가가 또 많이 떨어지지도 않죠. 뭐 북미의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관세를 매겨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거의 저점에 다 왔다라는 거고요.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좋게, 그러니까 자동차 테마를 좀 좋게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북미의 판매량은 당연히 관세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미를 제외하고 유럽 쪽, 동남아시아 쪽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대기아차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전기차가 아니고요. 하이브리드카입니다. 그 하이브리드카가 또 RV 차량이라고 하는 이 고급차의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되면 한 대당 그 가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객단가도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나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는 타이밍일 때 우리가 조금씩 사부작 모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동차 테마 쪽에선 특히나 대장주인 현대차와 기아차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푸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끝내고 마친 오늘 아침입니다.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보합,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지키고 있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선물 쪽은 플러스권이긴 한데 계약 규모가 매우 적게 개장 분위기 일단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연 이제 세 차례에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 들면서 미국장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 뭐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일단 장 시작부터 일단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하루에 우리가 한 3천억 정도가 이상 들어와야지만이 일단 방향성 스탠스가 좀 상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250선만 근처 가면 사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FOMC 9월의 결과가 좀 나오고 나서 네. 금리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정해지고 난 뒤에 일단 고점에 대한 돌파의 여부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분위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사실 확연하게 800포인트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또 근거 자료가 이제 주도주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 뭐 ABL 바이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사실 반등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제 다음 달 같아서는 이제 당뇨병 학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일부 계속해서 좋은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면 바이오주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주도주가 명확하게 하나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C도 있고 사실 다음 주 고용 지표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은 뭐 크게 걱정할 방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넘겨야 될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것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순조롭게 이제 뭐 큰 이슈 없이 넘어갔다는 점, 네. 중립적인 방향성이긴 하지만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에 대해서는 오늘의 하락은 그래도 또 매수의 하나의 또 기회가 조금씩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평가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이벤트를 잘 지나오긴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먼저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긍정적인 시선 함께 좀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건 로봇주들이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죠. 외국인과 기관 양쪽 모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 쪽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네요. 카카오까지 외국인 순매수, AI 소프트웨어단도 함께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의외로 오늘 또 로봇주를 순매수 상위단에서 담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로봇주 점검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더니 어제 그룹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 걸러서 좀 달라지는 의미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도 있었고 노란 봉투법이 통과하면서 파업 리스크가 적은 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로봇 신경망 신제품도 8월 25일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붙어준 자리였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사실 쉬었었잖아요. 그럼 로봇주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달려줄 준비가 완료된 걸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얘기하면서 빼놓은 게 로봇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잭슨토르에 대해서도 네. 이제 플랫폼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이것을 이제 상용화할 수 있다. 그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노란 봉투법의 이벤트도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부각된 그러니까요. 종목인데 이 갑자기 부각된 종목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 궁계 일학이 있죠. 우리가 로보티즈라고 하는 이제 로보티즈 관련돼서는 그래도 제가 실적을 좀 우리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2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소량이지만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 사실 27년도 우리가 이
퍼로 얘기하기보다는 PSR로 좀 네.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크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로봇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레포트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지금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PSR을 14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14배 계산으로 10만 원대가 넘어도 크게 이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액추에이터 시장이 가장 우리가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엔비디아에서 AI 로봇에 관련된 칩은 엔비디아 쪽,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갖는다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 일본에서 국산화를 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제 액추에이터 시장에서는 당연히 로보티지의 이제 이 최근 들어서의 수급이 계속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좀 부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반기 누적 매출은 180억이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포커싱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포커싱을 맞춘다면은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게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상승은 좀 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일단 매도하고 조용할 때 매수했다가 예,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60일선이 항상 밀렸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할 때 매수하기라는 좀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대장주격인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봇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를 해서 실패할 확률들이 좀 적게 우리가 마련이 된다. 그래서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LG가 한 7%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보유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오픈 AI하고 로봇 관련된 협업, 일개미라고 하는 그 일개미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되는 물량들이 일부 나온다면 사실 로보티즈가 가장 큰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5조거든요. 네. 로보틱스가 시총 1조 쪽 이제 넘어섰거든요. 근데 저는 캐파면으로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력은 사실 로보틱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레인보우는 삼성이 지분을 그렇죠.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그 장점이지. 그래서 저는 일단 조정시마다 우리가 담아볼 종목은 그래도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지만 네. 좀 괜찮다. 향후 전망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지 딱 그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긴 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연이틀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전고가 32만 원 선이라서 아직까지 살짝의 룸은 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로보티즈도 연이틀, 지금 어제까지 봤을 때 연이틀 기준 계속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10만 원 선은 좀 지지받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순매수 상위단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고 원전도 기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별다르게 나온 게 없기는 했었거든요. 이전에 노예 계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악재가 나온 그 전 자리까지 어느 정도 좀 주가 회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손바뀜이 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악재 해소하고 지금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자리일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어쨌든 순매수 1위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담으면서 사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맥스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다가 어제도 반등폭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강한 이벤트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오늘 뭐 3%대 조정폭은 네. 어느 정도 이제는 용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에너빌리티만의 강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가 필요한 게 누구일까? 에너빌리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 쪽으로 워낙 지난주에 한전 기술이 좀 강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그 설계 쪽의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로드맵을 계속해서 마련이 돼서 저는 조만간 이 한국형 원자로에 관련된 네. 설계를 또 한전 기술이 당연히 이 구축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봐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와 좀 짝을 이룬다면 한전 기술을 같이 좀 방향성을 네. 좀 봐야 되고 그래도 좀 저는 안전한 쪽에서 좀
투자 수익을 좀 가져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체 시장에서 두각 나타내고 있는 한정 KPS도 사실 주가의 변동성 좀 작잖아요. 근데 네. 한정 KPS는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배당 수익률을 지금 그렇죠. 주가에서는 4%대 후반에서 5%대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정비에서는 이제 비중은 화력이 한 55%, 원전이 한 45% 갖고 있지만 정비 MRO는 꾸준한 실적을 내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네.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한정 KPS가 새로운 해체 시장에 또 이 방사능 오염 프로젝트를 담당할 예정이어서 해체 시장 관련돼서 지금 확대 모멘텀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핵심으로 놓고 봐야 된다. 근데 BHI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복합 화력 쪽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느 정도 별개로 보지만 실적 이제 모멘텀으로 보자면 당연히 BHI 이길 자는 없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네 종목 정도만 보고 조종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률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항상 봐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이 조금 빠져 있어서 덜 돼 있어서 근데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는 또 섹터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는 하네요. 일단 BHI가 안 그래도 차트상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좀 주셨는데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 기준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같이 좀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는 테마들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묶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한 2시간 20분 정도 회담이 좀 진행된 상황이고요. 선박 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프리마켓에서 그러니까 앞선 코너에서 조선주 살펴봤을 때는 상승폭이 그래도 좀 꽤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은 상황이고요. 기자재단에서 특히나 뭐 강관 업체들 뒤에 스틸 붙어 있는 종목들 있죠. 뭐 하이스틸, 넥스틸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인텔과의 이야기가 좀 있어서 같이 올라주는 것 같은데 인텔과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유리기판 중에서는 오늘 캠트로닉스가 4%, SKC가 한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의외로 카지노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엔터랑 영화 쪽도 강세를 보여요.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놀자주 성격이 있는 쪽이 강한데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 무역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건지 관세에 있어서는 그래도 영향을 덜 받는 쪽에서 오늘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미 정상회담 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선박 구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가 끝난 상황이라서 오늘의 주가 상황을 보면 역시나 세론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장까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저도 그 점은 사실 물음표기는 해요. 네,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아까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게 뭐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요. 답습이 된 상황이라서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을 그나마 제가 업데이트를 해본다면 아까도 이제 그 자막으로 나왔지만은 삼성중공업이 이제 MRO 관련된 사업에 이제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구체화에 지금 시동을 걸었죠. 이제 미국의 이 비거 마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 워낙에 삼성중공업이 이제 앞전에도 이 오세아니아 LNG선을 7척을 수주하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카타르의 이제 LNG 프로젝트 20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LNG 글로벌 이 수주가 뭐 7척밖에 안 돼. 왜냐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7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 사실 매출에 이연되기까지는 2, 3년이 걸리겠지만 당장 이런 것들이 수급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과 같은 경우에 조정폭은 그렇게 큰 조정폭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반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조선주들이. 근데 일주일 동안에 본다면은 노란 봉투
기법과 관련돼서의 수급은 조금씩 어느 정도 조정폭은 일부 고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주도주가라고 하는 조방원이 사실상 지난주에 조정폭을 일부 반환했기 때문에 이 세론을 작용해도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공업은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이 필리조선소에 대한 또 흐름이 또 이벤트가 좀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이제 조선주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일부를 줄여야 되는 이 어느 정도 목전까지 올라왔지만은 좀 조선주를 담고 싶어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새롭게 네. 짜는 전략에서 있는다면 사실 하나그룹주 중에서는 뭐 하나오션, 뭐 하나시스템 일부 이제 이 방위 산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조선과 관련돼서 양쪽의 날개를 쥐고 있는 뭐 하나 시스템도 또 그러니까 저점에서 잡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탑픽 그래도 삼성중공업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대한조선 이전에 좋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잘 가네요. 1.8%, 9%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오늘 뒤에 스틸 붙어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LNG 수입 확대가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선주가 크게 추세에 있어서 훼손이 없게 된다면 이러한 기자재단까지 보는 것도 오케이 사인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런 것 같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도 막 칭송을 하면서 좀 오버페이스를 했죠. 왜냐하면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을 본인이 좀 뭐 주최를 하겠다라고 좀 오버페이스를 했는데 거기서 핵심은 사실 이제 남북 경협주가 어느 정도 핵심으로 작용하겠지만 거기서 트럼프가 언급한 것을 우리가 골자로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언급한 골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최종 협상에서 좀 우리나라가 제외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빠졌지만은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관련된 알래스카 가스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현지화에 특화되어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뭐 세아제강 그리고 이제 NIL 이제 그런 NISTL 그런 종목들만 일단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9%대 반등폭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고요.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네.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뭐 일단 세아제강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세아그룹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에 한 6천만 톤 규모 계속 생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관세에서도 조금 더 덜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왕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쪽 측면에서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피스메이커 이야기까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북 경협주를 놓고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 또 급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시총 작은 종목들이 위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대장주로 좀 볼만한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본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남북경협주는 좀 뻔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성공단이 다시 바로 또 재개가 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쵸. 얘기고요. 거기에 JST나 지금 보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2~3배 올랐거든요. 네. 예. 지금 정권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반영은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더멘탈을 좀 더 갖고 있는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말했지만 이게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나마 저는 중국 소비와 관련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좀 손에 쥐고 있는 중국까지. 네. 예, 아난티가 그나마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사실 아직 적자를 면치는 못하고 있어요. 아난티는 우리가 골프 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난티 그쵸. 이제 이 골프 사업을 굉장히 영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하반기로 갈수록 9월에 이제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 5성급 호텔은 그 인원을 다 수용을 하지 못 단체 관광객 들어오면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더니 한 4성급 호텔 정도 돼요. 그럼 4성급에서 상성급이 호텔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난티가 그런 면에서는 수혜를 받고 또 이제 남북 경협주로 우리가 포함을 좀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흑자 전환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난티를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
현대 엘리베이터로 봐야 되지만 좀 무겁다라는 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중국까지 플러스 원으로 모멘텀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 아난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엔터 카지노까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엔터 카지노도 오늘 되게 상위 테마단의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 상승 배경이 관세 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측면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엔터랑 카지노, 콘텐츠까지 줄줄이 지금 잘 가고 있어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지금 오늘만 두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에 대한 이제 무관세. 리스크가 없는 또 종목들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좀 쉬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벤트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섹터를 고르자면 그리고 10월? 나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그쵸. 좀 그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그것을 부각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그로를 많이 끌으셨잖아요. 가서 또 좋게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이클을 크게 안 타는 종목 중에서 엔터주를 좀 뽑고 있는데 사실 2분기 펀더멘탈로만 보자면 엔터주들 실적이 다 좋았어요. 맞아요. 컨센을 다 상회를 했거든요. 그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MD 부분, 굿즈 부분에서 우리가 앨범을 안 내도 굿즈나 이제 월드 투어만으로 이만큼의 그렇죠, 실적을 그렇죠. 내는 것을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막 노머스라든가 그리고 플랫폼 관련주였던 디어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엔터주의 강점이 무기가 몇 가지가 더 생겼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의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고 네. 뭐 그 와중에서 그냥 시간이 없나요? 사실 이제 토픽을 고르자면 네. 저는 이제 하이브를 지금에 와서는 지금도요? 대장을 다시 봐야 된다. 오. 6년 만에 보이그룹이 데뷔했잖아요. 코르티스라고 하는. 근데 그 그룹이 이제 10대지만은 네. 외모도 출중하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6년 만에 보이그룹을 원래 출시하거든요. 네. 그 BTS가 2013년, 근데 2019년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코르티스인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그래서 BTS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까요? 코르티스가 좀 채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엔터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저연차 IP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윤이 좀 더 남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하이브를 토픽 종목으로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3.9% 정도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수급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기관 쪽에서 쭉 순매수로 어제까지도 좀 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유념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미 투자펀드와 농축산물 논의가 다음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축산물 같은 이슈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회담에서는 이 농축산물 관련해서 추가 개방, 이 관련된 내용은 아직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이 세배 계획 제출과 함께 직접 투자 증액과 이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컸고 또 실제 회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수산 문제를 또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겠는데요.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하며 긴장 가능성을 높여왔었죠. 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했고 또 북한 문제와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까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따뜻하게 느낀다면서 말하며 또 이전의 비판적인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대화에서 이렇게 신뢰를 구축하고요. 또 외교적 설득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 만남을 넘어 전략적인 우호관계 강화와 또 국제적인 신뢰 확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다뤄지게 됐는데 일단 민감한 사안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회담이 한국 쪽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좀 갖게 되는 걸까요? 우선 전략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에 특히나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계기로도 볼 수 있고요. 사실 내용 중에 이 농축산물 관련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이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경제 지표, 또 세계 평화 노력, 오픈 대화를 통해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북한 문제와 협력 의지를 유머와 농담을 활용해서 또 자연스럽게 전달했고요. 여기에 영향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대미 투자, 또 향후 실무적인 협상, 조선업과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이 프리마켓장에서는 조선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수급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 현재는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별로 따져봤을 때도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고점 돌파를 목전에 둔 삼성중공업 쪽도 그래도 오늘 1%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또 HD 한국조선해양 등 이평선이 좁아진 상태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농산물 개방 여부와는 좀 무관하게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쌓고 또 전략적인 대화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성과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농축산물 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구축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쪽에서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정부는 리쇼어링 이야기하면서 현실은 오프쇼어링이라는 댓글입니다. 다시 이제 조선업 쪽으로 넘어와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조업계에 있어서 좀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최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좀 구체적인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 협력사 직원도 원청을 상대로 새롭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간접 고용의 비중이 60%가 넘는 조선업에서 새로운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은 납기 순주가 이렇게 경쟁력인데 협력사 한 1,000곳 중 단 한 곳도 파업을 통해서 또 전체 도크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의 입장에서는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1,000억 원을 넘게 투자해서 건조 능력을 앞으로 확대하고 또 베트남 이 두산 비나를 인수해서 항만 크레딧 사업도 또 거점으로 삼은 것이 이런 불분명한 요인들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오션에서도 미국 필리조선소에 추가적인 투자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해외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결국 국내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면 조선업들 입장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현재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본 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뭐 배터리나 타이어, 전력기기 등등 해서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에 줄줄이 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배경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요. 사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서만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53조 원 정도를 쏟아부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GM, 또 혼다 등과 합작해서 현재로서는 미국 곳곳에 다양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삼성 SDI의 경우 GM과 또 스텔란티스 등 이렇게 함께 인디애나에 대형 공장을 세우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SK온 역시도 현대차 포드와 손잡고 또 켄터키 그리고 테너시의 다양한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타이어 업계 쪽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이 테네시와 헝가리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하고 있고요. 또 금호와 넥센 쪽에서도 동남아 그리고 미국 투자에도 현재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력 분야에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또 전력기기 분야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쪽에서 미국 엘라베마의 초고압 변압기 라인을 현재 확충하는 중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을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해외 진출 이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한국적인 성격이 보인다고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자국 내 투자를 장려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노조법과 전기요금 등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또 해외 투자다. 이렇게 해외 투자에 확대하는 방안이다라고 모색을 하면서요.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한 리스크까지 잘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도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관광주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탁 함께 좀 보겠습니다. 관광업체 중에서는 오늘 뒤에 스틸 붙어 있는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틸이 8%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상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더 물량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스틸이 오늘은 좀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변동성 크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랑 같이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 보니까요.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해서 한국이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서 LNG가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 테마단으로 관광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갑니다. 가스전 조인트 벤처 설립 이슈로 강관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관세와 연관 없는 엔터나 혹은 영화 콘텐츠 쪽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상 약간 불안한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은 선물 쪽에서 매수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